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입니다. 오늘 24년도 3월 25일 시장 함께 있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일단 이제 미국이 좀 쉬어가고 있고 좀 미국 지금 거의 4개월 연속 5개월째인가요? 이제 계속 올라가지고 부담은 돼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부진한 흐름이고 2700 내외에서 좀 혼조세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해드릴 내용은 좀 몇 개 소개해드리고 이따가 시장이 마감을 하면 또 한번 시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삼성 HBM에 대한 긍정적 신호세가 참 주가는 안 가요. 8만원 못 넘어가는데 어쨌든 서울경제신문의 강혜령 기자님이 되게 이쪽 관련해서 유명하시죠. 반도체 쪽. 그래서 한번 그 기사 정리 한번 해봤고 APR 있죠. APR도 지난주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날 신주 87만 주가 풀려요. 근데 사실 오늘부터 이제 권리매도라 그래서 가능도 한데 한 달 또 다음 달에 80만 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 부담이 좀 있는데 지금 공모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 물량이 일단 차라리 나오면 주가에는 좀 부정적이었던 게 좀 해소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실적인데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제 저 물량이 해제가 되면 오히려 이제 악재는 해소된다.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되겠고 또 저희 당사에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 종목 확산을 고민하는 이유 또 중국 돈이 다시 돌기 시작한다. 중국 지표 좋아지고 있고요. 정유화학 에너지 이제 위클리 자료인데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 또 라니냐가 이제 올 가을에 온다고 이제 최진영 연구원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LNF, 현대미포조선, 롯데웰푸드, 칩스앤미디어, 건설도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 요게 250페이지짜리 그거예요. 로봇 보고서 어마어마합니다. 전 다 읽었는데 일단 오늘 절반까지만 요약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하면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나씩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긴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요 보고서들부터 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그 보고서 요것만 간단히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 확산을 고민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경기는 연장돼요. 사이클이 이게 경기 선행지수, 선행지표 다 돌리고 있고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요. 안 좋았거든요. 이 나라들이 선행지수가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조금씩 우리나라는 이미 돌아섰고 멕시코 완전히 돌았고 스페인 돌아서고 미국도 지금 돌아서고 있고 중국은 되게 경기 선행지수가 좋은 편이에요. 선행지수. 근데 참 못 가죠. 근데 중국 증시 자체는. 그리고 미국 성장률 올해 2.1까지 올라갔고 내년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2%나 1.8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경제로는 주택시장 지수 돌렸고요. 그리고 미국의 M7 이제 빅테크 7개 기업을 제외하고도 1분기에 저점을 지날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의 M7 제외해도 합산 순이익이 1분기 요거거든요. 올라오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미국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엔비디아에 쏠렸던 이게 이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 이익 추정치 다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밸류에이션 보면
연도별로 보면 이게 24년도거든요. 예. 24년 수치가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연초 1월에 증시가 한번 박살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갑자기 여기서 푹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좋아졌고, 예. 그러니까 그걸 보여드리고, 그다음 우리나라 분기별 영업이익입니다. 계속 증가하죠. 올해 역대 아마 최대 이익 낼 거예요. 예. 그래서 역대 아마 가장 높은 21년도 이익을 올해 넘어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밸류업까지 가미가 되면 지난 21년도 3,300이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거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밸류업까지 가시가 되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죠 지금. 설마 3,300 넘겠냐. 근데 요즘에 이제 증권사들에서도 3,000까지는 이제 그 위로 올리곤 있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가지고 밸류업이 가주면 3,000은 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가다가 또 쉬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에 약해지면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는 삼성전자하고요. 밸류업의 이제 확산 이걸 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PBR 한 배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싼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절대 싼 건 아니고 제가 항상 이제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린 게 0.9배 0.9배에서 물려도 투자하면 좋다.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린 게 거의 0.9배가 2,480이거든요. 그러니까 2,500도 깨진 적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구간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확산된다.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볼 때 너무 이제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요. 좀 빠지면 불안하고 올라도 불안해요. 이거 또 빠질까봐. 근데 지금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 방향은 다 위에요. 경기 좋아지고 있고요. 실적 개선되고 미국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개선되고 실제 중국도 터닝할 조짐이고 우리나라 기업 이익은 올해 최고고 이익 추정치 올라가고 그런데 주가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죠. 아직 삼성전자도 제대로 올랐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700에 대한 약간의 이제 저항이 좀 있는 데다가 미국이 5달 연속 올라서 그건 좀 이제 부담이 일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숨고르기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 HBM에 대한 긍정적 신호 3가지인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젠순항이 사인하고 갔어요. 삼성의 HBM3E에다가 친필 사인 딱 하고 갔어요. 그래서 다들 좀 깜짝 놀랐죠. 요게 아마 내년에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근데 거기다 어프로브드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중인데 아마 공급되겠죠. 예. 그래서 12단은 내년부터 삼성은 TCNCF라는 방식을 쓰는데 하이닉스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단수가 올라갈수록 휘어지거든요. 이게 근데 삼성전자는 다름질하는 게 좀 빳빳해요. 그래서 잘 안 이어져요. 그래서 아마 좀 높은 층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겠냐 보고 있고 AMD에도 탑재가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의 고객선 많아요.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량이 많거나 막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존재감이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걸 지금 다 쓰지만 이제 점점 NPU 시대, 예, 인공지능 반도체 전용 시대로 넘어가면 점점 엔비디아 의존도가 조금씩 줄 거고요. 그다음 TSMC에만 의존하기엔 너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AMD GPU에 활용되는 HBM3를 인증 완료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AMD는 아마 이제 삼성 걸 쓰는 걸로 이렇게 알려진 것 같고요. 그리고 HBM 생산 능력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말 삼성전자가 HBM이 올해 말에요. 월 13만 장 된다. 이거는 삼성이 얘기한 게 아니라 트렌드포스라는 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웨이퍼 13만 장 웨이퍼 수준의 HBM 생산. SK하이닉스는 12만 15만 5천 장. 아니 근데 왜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더 많냐? 삼성은 이제 엔비디아도 공급되지만 좀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어요. 다 합친 거죠. 근데 마이크론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2만 장이에요. 겨우. 예. 그러니까 HBM 가격은 그리고 앞으로 범용화 될 거래요. 6배인데 D램 대비 28년이면 3배 수준으로 기존 제품보다 엄청 비싸요 지금. 맞춤형이고 근데 나중에는 좀 대중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중화 시기에는 삼성은 원가 절감을 제일 잘하는 업체예요. 유리하다. 근데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이고 HBM은 계속
성장할 거고. 네, 이거 보면서 좀 열받는 거, 열받는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좀 그런 거. 아니, 마이크론도 2만 장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고. 삼성전자 뭐냐 이거죠 지금 도대체가. 예. 아니, HBM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예. 뭐가 문제일까요? 올라도 참. 근데 올랐어도 지금 연초보다 주가 낮아요. 예,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올해. 그러니까 이건 좀 전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마이크론은 주가 날라갔지만 실제 생산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주가 많이 올라가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증권의 김경환, 김성훈 연구원님이 중국 돈이 다시 돌기 시작한다. 미국 유동성은 팬데믹 이후 재정을 통해 가계 소비와 투자로 연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은 우리처럼 현금 줬죠. 중국은 안 줬어요. 그리고 22년부터 뭘 했냐면 기업들한테 대출해 줬는데 그게 돈이 안 돌아요. 투자를 안 해요. 아니 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나요? 중국은? 뭐 맨날 마인이 사라지질 않나 규제하고. 예. 시진핑 독재가 시작이 됐고 외국에서 외국들한테 돈 빼서 나가버리고. 예. 그러니까 가게 기업에 대출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요 그걸 아니 대출을 받았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기예금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죠. 아니 대출 받아서 정기예금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물론 정기예금 금리가 훨씬 높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되나요? 대출 금리가 더 비싼데. 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 개인들도 이게 투자가 좀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죠. 내 고용이 불안하니까 예금을 해요. 저축을. 그게 지난 이제 소비의 부진의 원인이었는데 드디어 그게 돈이 예금이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이거 하나투자증권의 장정희 연구원님 써주신 제가 보고서 몇 번 보여드렸죠. 가계대출. 그러니까 중국 가계 대출이 급증했고 예금이 줄기 시작했다. 그거 이미 1월달에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금이 줄고 대출을 늘리고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돈 쓴다는 얘기예요. 저축률이 높으면요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락업 이뤄줬어. 중국 가계 기업의 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정부의 공공예금 이거는 일정 기간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락업 잠기는 유동성이죠. 그럼 소비가 될 리가 없죠. 투자도 안 되고. 저 락업 유동성이 너무 높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저게 근데 이제 2023년에 70%까지 올라갔대요. 이게 10년 평균이 35에서 40인데 세상에 락업 유동성이 70.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돈을 아예 안 쓴 거예요. 쓰라고 줘도 안 써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쓸 수 있는 돈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락업 유동성 비율이 이제 지금 50%까지 확 떨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튬도 계속 빠질 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감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실제 리튬 가격이 올랐죠. 그럼 데이터 보면서 아 그럼 이제 배터리 기업들 주가 좋아지겠구나. 더 이상 안 빠지겠구나. 예측을 했고 잘 맞았죠. 예. 그래서 실제 뭐 오늘도 뭐 일부 기업들은 막 급등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국도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할 게 아니라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좀 미리 예측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예전에 NH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이구환신 이제 중국이 헌 제품을 갖고 오면 새 걸로 바꿔준다. 중국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10대 중점 업무 제시했거든요. 세 번째 내수 확대예요. 소비재의 이구환신. 권장 안정 사용 기간이 지난 5대 종류의 가전제품이 약 7.4억 대라고 합니다. 모두 교체하면 2.4조예요. 432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안전 사용 기간이 있는데 그게 지난 제품이 7.4억 대니까 물론 그걸 다 바꾸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2009년 11년도에 이구환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24% 정도 교체가 됐대요. 그러면 그걸 가정했더니 1.8억 대 교체가 가능하고 100조 원. 연간 소매 판매 1.2%, GDP의 0.4%가 올라가는 거죠. 5대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레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구환신 정책에다가 아까 저기 유동성
증가하고 있죠. 이러면 소비가 늘어날 확률이 일단 높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중국 사람들은 외식하고 여행 가고 이런 게 좀 많았었죠. 예. 근데 이제는 저런 내구재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PC, 가전, 스마트폰,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고 스마트폰 부품, 자동차도 지금 이제 그 구매할 수 있게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온 것 같고, 가구, 화장품, 의류. 그럼 중국 화장품 ODM, 석유화에도 좋아요, 사실. 뭐 금호석유나 고무 만드는 뭐 효성 첨단 소재, 스판덱스 만드는 효성 TNC, 또 유니드 같은 기업들, 또 반도체, MLCC, 스마트폰 부품, FNF 같은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들이죠. 그 비중이 높은. 그 뭐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이들이 너무 안 좋았죠. 진짜 반도체 빼고는 다 안 좋았는데, 이제 여기가 엄청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이런 이제 변화를 보면 좀 뭔가 분위기는 또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뭐 기사 보고 뭐 이렇게 그냥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고 중국이 좋아지겠구나, 이거를 미리 좀 고민을 해보세요. 예. 단 중국의 베팅에서 장기 투자는 아니에요. 그죠? 옛날처럼 뭐 중국이 고조적 성장할 건 아닌데, 너무 3년 동안 최악이었잖아요. 여기서 좀 뭔가 변화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투자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이 석유와 탄소 섬유랑 아라미드 모두 전년도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엔 좀 이제 다시 가격 유지되고 있고, 합성고무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엔비라텍스가 금호석유가 세계 1위인데요. 이것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고무체인은 금호석유랑 효성 첨단 소재 보시면 돼요. 고무체인 쪽은. 그다음에 이제 가성칼륨 쪽은 유니드죠. 유니드가 이제 수산화칼륨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가성칼륨을 만드는 건데, 요게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스프레드, 마진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타이어 판매도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신차용 교체용 타이어가 좀 안정화되고 있고, 한참 올랐다가 좀 안정화됐지만 북미 교체용 판매는 더욱 강해져서 연초 이후 좀 13%, 전월 대비해선 9% 대비해선 추가로 확대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중국 쪽과 관련된 화학 쪽이에요. 그래서 중국 화학, 만약에 아까 그거랑 이제 매칭되죠, 그죠? 그래서 금호석유, 효성첨단, LG화학, 유니드, 또 북미 교체용도 좀 늘어나니까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라니냐는 올 것 같아요. 지금 점점 확률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저기 유럽 갔을 때 이제 좀 간단하게 했지만 혹시 모를 아이디어로 라니냐 올 수도 있다, 한번 기억나세요? 함께 배우기 시간에 반드시 다가올 미래 중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진짜 올지 안 올지는 진짜 누구도 모르지만, 일단은 주요 전망 기관들이 85%까지 9월에서 11월 온다. 그러니까 가을이에요, 가을. 3분기.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오는데, 그러면 라니냐가 오면 어떻게 되죠? 곡물가가 오릅니다. 왜? 가뭄이 와요. 그리고 저기 그 브라질 같은데, 아니면 베트남 같은데 있죠. 거기가 커피 산지 있죠. 거기는 반대예요. 반대로 막 폭우가 쏟아져요. 그래서 농작물이 풍년이 돼요. 그래서 사탕수수나 그 뭐죠, 코코아 있죠. 코코아나 아니면 이런 커피 원두 가격은 급락을 합니다. 왜?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뭐 과자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커피 만드는 회사는 좋죠. 왜? 원가 떨어지니까. 스타벅스 같은 것도 만약에 라니냐가 오면, 그런 책 제목 기억나세요? 브라질의 폭우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죠. 네, 스타벅스도 요새 뭐 중국 때문에, 아주 중국 매출 부진 때문인지 몰라요,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라니냐가 기한한다는 건 그런 거고, 대신에 곡물 가격. 근데 이 곡물 가격이라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올해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내년을 저는 보고 있어요. 내년. 그러니까 저게 라니냐가 9, 11월에 오면 곡물가 바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 가격도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시차가 있죠. 그럼 내년에는 이제 곡물가는 오르고, 반대로 소프트, 커피, 코코아, 뭐 사탕수수 이런 건 소프트는 그런 걸 뜻해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라니냐가 오면 뭐가 발생합니까? 날씨가 엄청 추워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요. 난방수요 때문에. 석탄 가격 오르고. 그러면 암모니아가 가격 오르고요. 알루미늄 가격이 오릅니다. 비료값이 올라요. 알루미늄을 원료로 하는 또 제품들 가격도 오르겠죠. 그런 구조예요. 이게 구조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료도 볼만한 거죠. 비료나 암모니아. 예. 그래서 한번 요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지금은 아닌데 주식 투자라는 게 이게 이런 게 진짜 딱딱 맞으면 뭐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마는 미래를 예측을 해서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뭐 설사 틀리더라도 주가들이 워낙 뭐 못 간 업종이 많죠. 여기 엘니뇨 피해주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조금 한번 그 염두에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바로 갈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리츠의 노후 연구 LNF가 오늘 아침에 전자공시가 떴어요. 근데 주가는 왜 안 가죠? LNF SK원양 13.1조 하이니켈. 역시 하이니켈에서는 아주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바인딩 계약은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가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됩니다. 13.1조. 네. 근데 뭐 100% 구매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조건들은 있겠죠. 근데 연간 양극 제출하량이 4.2만 톤이고 총 계약 규모는 3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온하고 계약 상대방이 지정 업체로 명시했는데 아마 현대차나 기아에 들어가는 물량 같아요. 네. SK온의 거의 주력은 현대차 쪽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양극재 기업 중 첫 수주를 따냈고 우려 왜곡 지단 발표 이후 이제 비중국 2차전지 소재 채택 움직임은 더욱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 갖춘 한국 기업들의 명확한 수혜가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고 또 LG엔솔 국내 오창 공장,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4680, 유럽 노스볼트형 하이니켈, LG엔솔과 현대차의 합작 공장이 하이니켈 양극재, 파나소닉까지 이벤트들이 또 대기하고 있어요. 이런데 이제 LNF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올해 아마 상승 여력 좀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신규 폼팩터 4680 시리즈 LG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기 어디죠? 그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만들죠. 거기도 공급했죠 이미. 아마 올해부터 공급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 소외받았죠. 뭐 에코프로 비행 갈 때 뭐 LNF는 가지도 못하고 너무나 왕따 당했죠. 근데 이제 올해는 좀 LNF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좋았던 2차전지보다는 작년에 부진했지만 올해 모멘텀이 있는 게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올해 배터리 3사 중에 작년에 제일 못 갔잖아요. 삼성 SDI가 올해 어떻게 됐어요? 1등이죠. LNF, LG화학, 제이오, 또 분리막, 동박 이쪽은 정말 다들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핵심 장비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뭔가 또 성과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배터리도 이제는 종목 싸움이에요. 종목 내가 뭘 선택하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4680은 한번 제가 따로 이제 자료 만들어서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전고체는 너무 좀 빠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LFP 쪽이에요. LFP. LFP 쪽으로 계속 봐야 되겠고 LFP 지금 준비가 돼 있는 회사가 삼성 SDI랑 탑 머티리얼이랑 그 제이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가장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공부는 좀 해보시고요. LFP도 대세가 될 가능성은 높다. 나중에 한번 그 LFP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반드시 다가올 미래로 한번 할 생각인데 일단 조선을 해야죠. 조선업종 끝난 다음에 또 그런 시리즈 몇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보의 안유정 연구원이 현대미포조선 좀 되게 부진하지만 이게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가 수주한 물량들이 아직도 잡혀 있어요. 올해 4분기 돼야 그게 거의 다 해소돼요. 그래서 올해도 실적은 이 전체 조선사 중에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그래도 이건 좀 긍정적이었던 게 뉴질랜드에 한 회사랑 여객함을 겸용선 두 척 계약이 취소됐는데 이게 악재가 아니라요. 이거 처음 만드는 배다 보니까 일부 충당금을 설정을 해놨대요.
근데 그거 취소되면서 환입 가능성 높고, 그리고 원래 잘 만드는 게 석유화학 운반선, PC선. 이거는 세계 최강입니다. 현대미포가. 이거를 반복 건조하면 수익성이 좋아져요. 근데 이걸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 벌써 53% 달성했고, 결국 현대미포는 내년에는 제일 좋을 회사예요. 내년 보면. 올해는 꼴찌예요. 근데 이미 다 반영했고. 그러니까 내년 보고 안 좋을 때 그걸 노리고 뭐 기회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좀 느리다는 거.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웰푸드는 이제 목표 주가 19만 원 유지했는데 일단 이익 추정치가 조금 올라갔고요. 인도 초코파이 세 번째 라인 본격 가동 효과 있고, 이게 코코아 선물 가격이 급등했어요. 코코아가 작황이 나빠져서. 근데 만약에 라니냐고 오면 코코아 가격은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뭐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롯데웰푸드의 원가에. 초콜릿 국내 1등 업체니까. 그래서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나 뭐 어쨌든 작황이 좋아지면 또 당연히 원가 부담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중복 사업부 다 통합하고 롯데상강과 합병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업도 합쳤잖아요. 그리고 라인 다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이커리, 육가공, 빙과, 이게 이제 영등포 쪽에 있는 공장들을 이 평택 쪽으로, 평택하고 천안 쪽으로 좀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뭐 언론 기사 보니까, 그 공시 보니까 정확히 뭐 결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정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만 지금 롯데웰푸드의 최대 단점은 ROE가 너무 낮아요. 회사의 숙제가 뭐냐면 이 ROE 높여야 됩니다. 뭐 배당 성향이 엄청 낮은 건 아닌데요. PBR 0.5배인데 ROE가 3.5가 뭡니까? 은행 정기예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자본 효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나 임원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ROE를 올려야 됩니다. 그 방법은 지금보다 이익을 급증시켜야 돼요. 아니면 비용을 줄이든가, 아니면 또 뭐 있어요? 주주환원을 더 많이 하든가. 그래서 밑에 분모를 잘라버리면 돼요.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선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숙제예요. 그 롯데웰푸드 안정적이고 돈 잘 벌어요. 가치주로 좋아요. 좋은데 문제 ROE가 너무 낮다는,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 3.5%면 여러분들 만약에 돈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이 있어요. 롯데웰푸드를 내가 운영을 해요. 100억 갖고 사업을 해요. 그러면 3.5% 버는 거예요. 100억 가지고 자본 갖고. 그죠? 근데 만약에 KB금융이나 JB금융지주 같은 은행주에 떡하니 넣어놨어요. 배당 받으려고 100억을. 배당 수익률 얼마죠? 6%예요. 그게 사실은 더 냉정하게 보면 나은 거예요. 뭐 롯데웰푸드에 이걸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상대 비교를 해보면 ROE가 중요한 겁니다. 저게 최소 5% 이상은 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롯데웰푸드가 장기간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숙제를 누군가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경영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가가 많이 가겠죠. KB증권의 성현동, 김성무 용우 칩셋 미디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고요. 영업이익 사상 최대 작년 나왔고, 원래 가전에 들어가는 그 IP 반도체, 이게 로열티 계속, 가전제품에 반도체 탑재되면 로열티 받아요, 돈을. 근데 가전제품이 안 좋으니까 요새 요건 감소했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영상 처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건 라이선스, 처음 칩 만들 때 특허료 받거든요. 그거. 근데 저게 이제 나중에 양산으로 들어가면 실제 그러면 로열티를 이제 계속 받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3% 정도 성장할 것 같고, 이게 좀 핵심이죠. 작년 9월에 영상 처리에 특화된 자체 NPU를 개발했어요. 크기가 일반 NPU보다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작은데 요 슈퍼 리졸루션, 화질 개선해주고요.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줄여주고 객체 검출해주고,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 세계 유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NPU보다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이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반도체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AMD가 올해 초에 좀 일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가져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비디오 코덱 IP는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아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점점 외부 IP를 도입하려는 니즈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성. 그래서 IP를 도입하면 칩셋 미디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 업체가 이제 미국 걸 못 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영상 IP 관련해선 이 칩셋 미디어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좋아서 그게 올해는 조금 중국은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 영상 IP 도입을 확대 중이고요. 2010년에 600억이었는데 2021년에 2,810개. 미국 제재로 하이실리콘, 중국의 하이실리콘이 IP 카메라 시장을 굉장히 70%나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재 때문에 칩셋 미디어의 그 고객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대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칩셋 미디어 입장에선 좋은 거죠. 자기네 주요 고객사가 미국의 제재로 하이실리콘 경쟁사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좀 나아지는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런 이제 좋은 IP나 NPU,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AI 수혜 기업인데 여기서 실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AMD랑 계약도 했는데 이걸 이제 숫자로 보여준다면 좋은 모멘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좀 숙제는 남아있다. 이게 테슬라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자율주행 회사로 좀 분류돼가지고 부진하지만 이제 성장성은 뭐 자율주행도 있고 AI 쪽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모멘텀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숫자들이 명확히 나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다시 위가 열릴 것 같고 아니면 테슬라가 좀 이 부진을 탈출해 줘야죠. 자율주행 쪽이 좀 살아나야 또 모멘텀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죠. 건설은 일단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 유지해서 FMC가 일단 긍정적이고 전세값이 7개월째 올랐대요. 그러니까 빌라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소형 아파트 선호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값 오르면 갭 투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남 김해는 80%, 경북 포항, 전북 익산, 경기 여주는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예요. 넘어섰어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갭 투자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22년도에 최악이었어요. 거래량이 적었다가 작년에 회복됐어요. 올해 1월에 6.6만 건은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 때문에 그 효과 있어서 좀 늘어났던 작년 2월보다도 많은 거예요. 정책도 없어요. 그런데도 거래가 회복됐다는 건 실수요가 있는 거고 2030 매수 비중이 30%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본격 사이클은 아직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단기 반등 고려해.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이거 중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을 나쁘면 볼 게 아니라 그럼 건설 사실 건설을 국내 건설 좋다고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안 좋죠. 부동산 뭐 분위기도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데이터를 보면 또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거래가 증가해요. 주택 거래. 그럼 뭐죠? 인테리어죠, 당연히. 거래가 늘면. 예. 새 집에 가면 뭐 하죠? 가구 사죠. 근데 현대리바트나 그 우리 한국에 한샘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현대리바트 내부자가 매수가 들어온 게 있어요. 예. 최근에 대표이사인가? 그분하고 이제 임원 한 명인가요? 갑자기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내부자 매수가 확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인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투자는 아니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본다면 인테리어 쪽도 한번 볼만한 거죠. 단기적으로. 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고 데이터를 보고 그걸 아이디어로 접목시켜서 길게 볼 거냐 아니면 짧게 볼 거냐. 근데 인테리어 쪽을 길게 보면 안 되죠. 그건 아직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선택이죠. 예. 어쨌든 현대리바트 한샘도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권혜순 연구원님이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제 특허가 풀리고 만료가 되면서 좀 더 신약 개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설비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CDMO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높고요. 점점 비중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론자라는 스위스의 론자도 IR 통해서 CDMO 비중 상승이 늘어날 거로 전망했고요. 세계 1위는 계속 삼성바이오가 될 것 같고, 근데 얼마 전에 스위스 론자가 제넨텍이라는 생산 시설을 인수했어요, 미국에. 예.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하면 똑같아져요, 생산 능력이. 예. 근데 삼성바이오는 지금 8공장까지도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삼성이 이제 나중에 1등도 하겠죠. 그리고 바이오 보안법 미국이 발의를 했는데 통과될지 아직 모릅니다. 상원만 통과된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의 워낙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의학 산업에서도. 그래서 단기 내에 영향은 없겠지만 뭐 중국 걸 쓰려고 하는 필요성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공급망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한국한테 유리하죠. 저 우시바이오 걸 안 쓰게 되면 중국, 삼성바이오나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론자는 미국의 제넨텍, 그 스위스 로쉬의 100% 자회사인데 요거를 이제 인수한다고 발표했었고요. 예. 삼성바이오는 이제 4공장 가동을 하게 되고요. 글로벌 CDMO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을 달성할 걸로 보고 내년에 5공장, 26년에 하반기.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는 꾸준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주가가 싸진 않지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했고요. 종목 확산. 예.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로봇 해야죠. 요게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수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협동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게 250페이지짜리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자 이거 일단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협동 로봇이 제일 성장합니다. 침투율이 항상 우리는 로봇 시장 성장할 건 알죠. 근데 그 중에 침투율이 낮은 걸 하셔야 돼요. 산업용 로봇, 전통 산업용 로봇 있죠. 그 로봇 혼자 공장에서 막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 공장인데 차 가는데 막 로봇 팔이 와가지고 알아서 딱 용접하고 그 시장은 투자 메리트는 떨어져요. 이미 포화 상태예요. 예. 그래서 협동 로봇은 침투율이 얼마 안 돼요.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통 산업용 로봇은 일본 3사 화낙, 야스카와 일렉트릭, 가와사키 중공업 이쪽이 과점인데 수십 년간. 중국이 그리고 수요의 50%고요. 근데 중국은 아예 자기네들이 이제 로봇까지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협동 로봇은 선진국이 50% 이상의 수요인데 침투율 5%라 확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 있죠. 로봇 팔에 들어가는 이런 거 모터, 엔코더, 감속기인데 이거를 반드시 국산해야 돼요. 가장 핵심은 감속기. 이거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갖고 있어요. 원천 기술.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거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가 SPG고 협동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 산업용 협동 로봇. 네. 덴마크가 협동 로봇 같은 거 수출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그러죠. 예. 그 미국의 테라다인이 인수했던 예. 협동 로봇 세계 1위거든요. 보세요. 수출량. 예. 전 글로벌 협동 로봇 판매 대수. 덴마크 전체 로봇 수출. 요게 뭐겠습니까? 유니버셜 로봇이죠. 예. 덴마크 회사니까. 그만큼 협동 로봇은 성장하고 있죠. 밸류체인은 정밀 감속기는 SPG랑 SB비테크고요. 엔코더는 RS오토, 이미지 센서는 라우피플, 협동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산업용 로봇은 HD 현대로보틱스. 근데 산업용 로봇 시장 그렇게 성장은 크게 하긴 좀 어려운 시장이고요.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로봇 업종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것 같다. 왜냐하면 로봇을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투자하실 때 꼭 이 용어는 아셔야 됩니다.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총 시장 규모. 이게 커지는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커질 시장. 근데 로봇 시장 커지겠죠. AI, 전기차, 예, 친환경, 그 다음에 조선도 이제 선박 교체 사이클 같은 거 돌아오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점점 커졌어. 전통 유통 시장 저게 커질까요? 점점 온라인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반대로 라이브 커머스 있죠. 예, 동영상을 통해서 쇼핑하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말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점점 침투율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침투율이 낮은 게 좋아요. 시장 규모는 커질 것 같은데 침투율이 낮은 게 대표적으로 협동 로봇이라는 거. 이 협동 로봇이 전통 산업 로봇을 대체를 조금씩 해요. 예. 산업 로봇은 이미 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템도 뭐 더 이상 침투하기 좀 어려운데 협동 로봇이 그걸 대체. 그래서 협동 로봇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가장 현실. 뭐 웨어러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조금 이제 좀 더 시간 걸리고요. 예. 그리고 로봇이 왜 앞으로 성장하는지 알죠. 인구 감소하니까. 가격은 싸져요. 템 선작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자. 그래서 로봇은 이제 로보타라는 체코에서 유리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전통 산업용 로봇이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기계만 있고 이건 포화 상태래요 실제. 협동 로봇은 이렇게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 예. 요게 협동 로봇.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작업자랑 같이 할 수 있게. 유니버셜 로봇이 이제 덴마크 기업인데 예. 아까 그 그래프 보여드렸죠. 수출. 예. 미국 테라다인이라는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가 인수했고 점유율이 40% 내외고요. 전통 산업용 로봇은 가격이 비싸죠. 당연히 크니까. 근데 협동 로봇은 좀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같이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대신에 좀 가벼운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 부품은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이제 에너지를 기계적인 움직임. 저게 있어야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로봇이 이제 운동을 하죠. 예. 전동식이 제일 많고 그 안에 모터가 들어가요. 서버 모터는 따라다니다라는 따르다라는 의미로 이제 여기에 서버 모터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모터 들어가 있고 뭐 감속기 들어가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모터가 형성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로봇 팔 같은 거 이제 조절하는 거죠. AC가 있고 DC가 있고요. 예. 그래서 AC는 주로 로봇과 컨베이어 쪽, 여기 DC는 공작기계. DC는 직류죠, 직류. 직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DC 모터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근데 브러쉬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약간 그 마찰이 생긴대요. 브러쉬가 있어서. 그래서 브러쉬가 없는 DC 모터를 BL, 브러쉬리스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세탁기 같은 데 들어가요. 여러분 그 세탁기에 BLDC 모터. 요거 원래 만드는 회사가 SPG예요. SPG가 요거 전문 기업이거든요. 원래 가전제품이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감속기로 가서 주가 좀 많이 올랐죠. 그 AC 서버 모터는 이제 유도 전동기, 이제 교류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거고 좀 복잡하지만 더 큰 힘이 필요한 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엔코더는 센서를 이용해서 회전 속도 위치를 측정하는 거고요. 예, 엔코더는 그래서 모터의 움직임을 측정해 제어 장치로 보내주고 엔코더 값과 처음 입력한 값을 비교해서 그걸 제어를 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감속기가 제일 중요해요. 감속기는 이제 실제 운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 개의 기어가 합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속기 속도를 떨어뜨리고 늘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팔은 어떻죠? 내가 빨리 뭘 집어야 되면 빨리 가서 집죠. 그리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본능으로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야 저건 천천히 집어야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뭘 집을 때 이렇게 딱 집잖아요. 근데 또 천천히 집어야 될 건 천천히 집고. 예.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으로 하는 우리 인간은 그런 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근데 로봇도 그런 감속기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예. 속도 조절해 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로봇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 이 모터에 감속기가 부착돼 있어요. 모터만 있으면 안 되고요. 감속기. 그래서 감속기가 제일 중요한데 하모닉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밀한 로봇 제어를 해줘요. 무게가 가볍고요. 간단한 구조고 백렛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리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그때 틈이 생기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린 영상을 백렛이라 그래요. 그 안에 틈이. 근데 그게 없어요. 하모닉 드라이브는. 매우 정교한 컨트롤 가능. 그래서 협동 로봇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정밀 로봇.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가 거의 이제 경쟁력이 세계 최강입니다. 거의 독과점이에요, 혼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감속기. 그 톱니바퀴에 틈이 안 생긴대요. 예, 그래서 백렛이가 없다고 합니다. 사이클로이드는 좀 큰 제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거. 그러니까 협동 로봇은 얘가 들어가고요.
사이클로이드는 이제 일본의 나부테스코가 제일 유명한데 이건 좀 큰 거. 예. 그럼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모닉 드라이브죠. 근데 이 저 하모닉 드라이브 특허가 다 만료돼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내재화하고 막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아니 일본 그 회사 거를 이제 특허가 풀렸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저 백렛이 있죠. 톱니바퀴 안에 틈 이걸 줄일 수가 없대요. 뭘 해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저 물질 있죠. 백렛을 줄이는 그걸 만드는 데 사용한 물질은 공개가 안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영업 비밀인 거죠. 근데 해야죠. 최근에 중국은 그런 걸 하고 있나 봐요. 중국의 리더 드라이브라는 회사가 점유율이 중국에서 올라가는데 중국은 시장이 크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 중국 회사 걸 막 써줘요. 뭐 안 되면 되게 만들어라 이거죠. 손실 보면 보는 거고 중국 정부도 지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가장 핵심이 감속기니까 감속기 반드시 국산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국산한 회사가 SPG랑 SBB테크예요. 근데 이제 아직 일본 기술엔 당연히 못 미치겠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감속기 개발에 국산화를 해야 되냐면 협동 로봇은 6개 들어가거든요. 액추에이터가. 거기에 감속기는 6개에서 12개. 근데 웨어러블 로봇은 20개, 휴머노이드는 40개 들어가요. 그럼 감속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감속기 최대한 2배 이상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장 열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고 전통 산업용 로봇은 너무 크게 기대할 상황은 아니고 이미 포화 상태고 우리나라도 일본도 포화. 미국은 좋아요. 리쇼링 때문에 공장 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국은 산업용 로봇을 원래는 소비를 많이 했는데 밑에 파란색 보이세요? 어느새 이제는 생산도 제일 많이 합니다. 설치 대수. 신규 설치 대수도 많고 중국이 이제 그냥 압도적이에요. 네, 협동 로봇에 주목하자. 그래서 협동 로봇은 지금 6에서 8%밖에 안 되고 침투율이 그래서 괜찮고요. 자동차 공정도 옛날에는 컨베일트 벨트로 이렇게 딱 움직였다면 자동차가 이렇게 AGV라 그래서 AMR 로봇이 움직여줍니다. 알아서 네, 이렇게 셀 단위로 이렇게 공정을 나눠서 해주는 방식으로 또 바뀌고 있고 협동 로봇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협동 로봇의 침투율은 늘어난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강점이 12개에 가까운 라인업을 갖고 있대요. 라인업이 경쟁사보다 많고요. 레인보우도 늘리고 있고 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협동 로봇까지 뭐가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250페이지가 넘어서 제가 오늘 뭐 하루에 다 하긴 좀 어렵고 한 반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되시죠? 아, 로봇을 하려면 일단 협동 로봇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협동 로봇 대표 기업이 어디예요?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죠, 사실. 감속기에서 SPG나 SBB테크가 얼마나 잘 해줄지 이런 곳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보시고 전통 산업용 로봇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로봇 시장은 커지지만 그 안에서 협동 로봇은 좀 주목하자. 다만 이제 이들 기업들이 워낙 뭐 밸류가 비싸고 적자고요. 밸류 계산도 안 되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참 만만치 않죠. 예. 아무튼 그러나 뭐 그런 성장성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라도 뭐 혹시 주가 확 빠질 땐 또 기회를 노려보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좋긴 해요. 예. 뭐가 핵심인지 알잖아요. 로봇 중에 아 어디가 핵심이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나중에 조정받을 때 어떻게 들어가 봐야겠다. 이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나머지 이제 못한 거는 또 내일이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에서는 내부자 매수는 컴투스 여기 매수가 들어왔고 롯데렌탈에 이렇게 세 분이 예,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면철, 정종민, 권성률 상무님이 각각 샀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세 분이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지면 이렇게 뭉텅이로 들어와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제일 놀란 게 삼성전자 장세면 부사장님이 10억 샀어요. 물론 73,000원. 네. 그리고 제노레이도 여기에 그 이제 수술실에서 엑스레이 검사하는 장비 만드는데 여기 6,7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추정치는 JNTC가 오늘 상향 조정됐습니다. 5.2%. 그래서 오늘 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화웨이 뭐 제재 이슈로 막 빠졌는데 그거는 그렇게 영향 크게 안 받는다라고 하니까 주가는 좀 올랐고요. 공시로는 한미반도체가 지난주에 그 또
본딩 장비 수주했고, S&D가 116만 주 규모 조직 소각했고요. 부광약품도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어요. S&D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기업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28.6%, 전체 주식의 28.6을 없애버립니다. 공개 매수해가지고. 대단하죠. 예. 아무튼 그런 공시가 있었고, 대기업들이 저런 거 좀 보고, 예, 따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장이 끝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주식시장은 좀 쉬어갔습니다. 코스피는 2700 넘고 뭐 견조합니다. 아직까지. 코스닥이 좋았어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막 급등하고 이래가지고 요새는 코스닥도 2차전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작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괜찮고요. 오늘 일단 이제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은 좀 팔았는데 전기가스랑 화학업종 좀 샀고 크게 매매는 안 했고요. 근데 기관은 좀 많이 판 것 같습니다. 개인이 역대급 매도 후에 오늘은 좀 매수를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용기기 날이에요. 그 비올이 중국 승인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택도 좀 최근에 못 갔는데 와, 근데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우리 기억나죠? 최근에 이제 좀 공부도 해보고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안 좋을 때였죠. 근데 한 번에 18% 올랐고 아무튼 미용 의료기기가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주가가 이때 한참 좋았다 반토막 나니까 기본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참 그것도 희한한데 그리고 오늘 돌아서서 좀 다행이고 비올 먼저 가고 이제 오늘은 원택 가고 그 외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APR도 예, 아까 오전에 약했는데 좀 급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처럼 좀 미용 의료기기가 오늘은 주도했고요. 바이오 쪽도 오늘 매드팩토가 10% 오르면서 주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래서 오늘 비만 치료제 쪽 여기 보시면 그죠? 한미, 종근당 이쪽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보톡스도 좀 오랜만에 올라갔고요. 파마리서치, 대웅제약. 그래서 제온 뭐 전체 제약바이오는 분위기가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의 날이네요. 헬스케어랑 웹툰주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엔터주도 오늘 일부 하이브 SM이 참 오랜만에 이번 주에 아일릿이라는 걸그룹이 하이브 데뷔합니다. 그 영향도 좀 있었고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도 역시나 벌써 50만 원 왔습니다. 화장품 회사들도 오늘 괜찮아. 아이패밀리 SC가 급등했고요. 예, 11%나 올랐습니다. 음식료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이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7%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은 요새 SKC도 견조한 것 같아요. 뭐 그러나 다른 기업들이 간 건 아니고 오늘은 뭐 SKC 신도기어는 잘 모르겠네요. 그랬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많은 업종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산주들은 요새 조금 쉬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이제 기업들은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하나오션 빠졌고 그리고 오늘 이제 건설기계 쪽하고 오늘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설업종은 좀 분위기가 나아진다고 좀 한번 이렇게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주가 빠지지만 뭐 그런 게 전혀 지금 시장에서는 야 건설이 뭐가 좋겠냐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는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건설 기계 쪽도 오늘은 좀 빠졌어.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건설 기계 특별히 악재 나온 건 없고요. 로봇 쪽도 오늘 뭐 일부 기업들 좀 빠졌고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RS 오토만 좀 많이 오르죠. 저게 이제 엔코드 만드는 기업이고 조선업종도 오늘 조금 빠졌고요. 네, 좀 쉬어갔고 편의점도 약간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 업종은 정말 참 주가 반등 쉽지 않네요. 니켈도 좀 쉬어갔고요. 그러나 LG화학은 오늘 좀 오랜만에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전선주 좀 쉬어갔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차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풍력도 최근 데이터는 좋은데 주가는 안 갑니다. 진짜. 네, 가지는 않아요. 데이터 괜찮거든요. 얼마 전에 CS윈드도 수주 따냈고 그 다음에 베스타스 수주잔고 급증했고 근데 이제 시장은 신재생을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예요. 자동차 부품도 오늘은 좀 쉬어간 것 같습니다.
기자재도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기업들이 약간 조금 이제 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그 대형주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직도 좀 답답하고요. 현대기아도 요새 좀 쉬어가고, KB금융, 밸류업 관련주들은 좀 부진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오늘 요새 2차전지가 좋아요. SK스퀘어 좀 쉬어갔고요. 고려아연이 오랜만에 올랐고요. 하이브 급등 오랜만에. 그리고 두산바켓 좀 빠졌고, 한미약품,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러니까 왕년에 이제 대장주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고,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아시겠지만 그 코스피 이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은 이제 호재 나와가지고 상한가 같습니다. 바로. 그리고 JYP 오랜만에 반등했고, 오늘 의료기기 좋았죠. 대주전자재료도 좋았고, 그러니까 의료기기, 2차전지, 피부미용, 그 다음에 엔터, 이런 섹터들이 작년에 상당히 좋았다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제약바이오, 뭐 오스코텍, 차바이오텍, 원텍, 미용의료기기, CNC는 또 화장품, 덕산테코피어 뭐 계속 가고요. JNTC 아까 화웨이 관련주, 이런 쪽의 주가들이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선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내일이죠.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뭐 로봇 못다한 거는 또 다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장이 슬로우하지만 뭐 너무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미국이 좀 막혀 있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한국은 종목 장세 후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따라 좀 위가 더 열릴지 말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계속 기업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